네, 안녕하세요. 영화 건국전쟁 제작한 김도영 감독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냥 이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편한데 여기 또 이렇게 또 강대상까지 말해주셔서 제가 감사하면서도 좀 부담도 되고 그러네요. 제가 창원을 자주 내려온 것 같아요. 창원은 지난 제가 이제 건국전쟁 이전에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다시 개봉 때문에 몇 달 전에 한번 내려왔어요. 또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홀리우드 우리 분들께서 장로님들이 좀 힘을 모아주셔서 영화 그 건국전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사의 진실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갖다 이렇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뜻깊은 뜻밖이 아니라 뜻밖은 아니죠. 뜻깊은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갑자기 내려와서 좀 긴장도 풀고 그러려고 제 느낌에는 창원이 대구보다 이 보수 우파의 성지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심으로. 제가 대구도 뭐 자주 가는데 대구에서의 느낌과 창원에서의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왜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창원에 내려와서 이길수 장로님인가요? 하여튼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원의 역사 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어떤 차이점, 다른 도시와 다른 알고 보니까 사실 대구는 특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올바른 것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저항이나 장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창원은 제가 이 창원이 민주노총의 본부가 이곳에 있는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단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좌익적인 이런 노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창원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판다는 그런 우리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창원에서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뜨겁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뭐 여러분들 곁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창원에서 진실의 목소리를 찾고 역사를 바로잡고자 애쓰시는 그런 많은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 쳐주시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말 격려의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요즘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사실 며칠 전에도 그저께인가요? 안성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도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실상을 좀 더 현실에서 피부로 다가올 만큼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교회 한 곳에서 영화 건국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그 진실의 이야기를 갖다가 전달하는 것, 특히 영화 건국전쟁을 만든 사람을 이렇게 강대상에 올려 세우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원세강교회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영화 건국전쟁이 어떤 한국사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을 자주 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그냥 못 보신 척하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거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제목이 보이시죠? 건국전쟁은 한국사에 무엇을 남겼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가끔씩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닌데요? 잠깐만요. 요 다음에 요거 제가 플레이해야 되나요? 대통령을 재평가에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상영회가 현재 시각 16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상영회엔 주미대사관 관계자와 한미연합회 소속 회원, 미국 거주 한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덕영 감독은 한미동맹이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 의회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건국전쟁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사용된 거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12일 이 영화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공식적으로 상영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 중에서는 다큐멘터리로서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왜 처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보여드렸냐면은 영화 건국전쟁이 117만 명 되고 이렇게 흥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김도영 감독이 거짓말을 했다 역사에 있어서, 또 어떤 분은 4.19 정신을 훼손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남에게 공격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떠오르는 게 바로 지난 4월 12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이 영화가 상영됐다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저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저한테 연락이 2월 달서부터 왔어요. 4월 12일 날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2월 달서부터 저 영화에 대해서 꼬치꼬치, 그리고 영화가 무엇이냐, 영화 파일을 보여달라,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달라. 2달 동안 심의를 한 거예요. 2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국회의사당이 어떤 곳이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영화 건국전쟁이 상영된 거예요. 좀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이런 소식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동안에 감춰져 있었던 진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역전되는, 드라마로 치면 진짜 대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미국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2달 동안 심의를 한 결과, 이 영화는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미동맹의 초석을 놓았던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거면 사실 됐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도 아직 이 영화 상영을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창원세관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한 번, 두 번, 심지어 3번, 4번 관람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거짓말했다, 무슨 4.19 정신을 왜곡했다 이런 얘기하면 그냥 이런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상영한 영화인지를.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4.19 정신을 훼손했다고 누군가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4.19 정신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의해서 쉽게 선동이 돼요. 4.19 정신을 훼손했대 그러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어쩌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4.19 정신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위해서 개인이 투쟁한 역사예요. 자유를 위해서 개인이 항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영화가 무슨 큰 뒷배가 있고 누군가 큰 조직이 있고 큰 자본이 있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한 개인의 자각에 의해서,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히려 4.19 정신을 저는 철저하게 지키고 4.19 정신을 갖다가 북돋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혹시 차원에서 누군가 이렇게 논쟁을 하시거나, 제가 미리 다 이렇게 답까지 알려드립니다. 논쟁하시거나 싸우실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꼭 하시면 됩니다. 일상에서의 논쟁에서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우파가 밀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중문화가 밀린 것이에요.
일상의 대중의 삶이 밀린 것이에요. 일상의 대중의 삶에서 논쟁이 밀린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을 담은 이 건국전쟁은 바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이 창원에서 좌익들과 논쟁을 벌였을 때 밀러서지 마십시오. 네, 갑자기 너무 숙연해지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잘하고 계실 거라고 알아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117만 명이 봤어요. 117만 3천 명이 봤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영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 정도 되면요, 정말 사회 비평가들이, 어떤 문화 현상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막 그 무슨 4.19 정신이 이런 건 집어치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영화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117만 명이나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문화 평론가들이, 영화 평론가들이 진단을 내리고 글을 쓰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평가가 나쁘건 좋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좌익들은 이 영화의 평가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 몇몇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뭐 건국전쟁에서 저거 뭐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를 제외하고, 사실 왜냐하면 그건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엄중한 역사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해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한 영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2024년 2월 1일 날 개봉하고 지금 이제 8월 며칠이죠? 오늘 17일인가요? 갑자기 제가 날짜를 까먹었네. 지금까지 단 한 곳의 대한민국의 좌익 역사학자나 좌익 역사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적이 없어요. 당신의 영화에서 기록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잘못됐다. 그 잘못된 내용을 죄송합니다. 그 잘못된 내용을 고쳐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한 단체가 한 곳도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첫 번째, 사실의 힘을 그들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이에요. 사실관계. 그것은 지난 2020년도에 개봉했던 북한 전쟁과들의 삶을 다룬 김일성의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 영화 뭐 이제는 굉장히 뭐 전설처럼 유명해졌는데, 동유럽의 북한 아이들이 전쟁 때 갔거든요. 한국 전쟁 때. 그 위탁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 관한 삶을 기록한 영화인데, 그거를 16년 동안 제작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16년이라는 시간을 투여했던 이유는, 저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계속했는데요.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적 단서들을 그 영화 안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김일성의 아이들을 대한민국 국민들 적어도 1,000만 명 정도만 본다면은 대한민국은 절대로 앞으로 북한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좌익 정권이 들어있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말도 안 되는 남북 경협이니 뭐냐 하면서 통일 노론하면서 침묵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김일성의 아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더 이상 이런 친북 좌익 정권에게 속지 않습니다. 북한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서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핵무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애써서 그 위협과 그 공포와 그 불안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친북 정권이 만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북핵 관련해서 건국전쟁 2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를
다시 이승만과 김구 뭐 이런 정치적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북한 핵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최근에 찾은 자료 중에 정말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 핵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신문지상에 나온 게 대략 93년도예요. 그때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때부터 가시권 내에 들어왔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자료 찾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북한이 언제부터 핵무기 개발했는지 아세요? 1970년대부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뭐 그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없을 테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은요, 제가 왜 공산주의를 싫어하냐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일전선 전술. 그게 뭐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초기에는 자기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약한 고리를 막 쳐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예를 들면은 민족주의자들이라든가 이거 막 협력을 막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1차적인 과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또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것도 제가 이번에 건국전쟁 2를 제작하면서 찾아낸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1948년 4월 19일 김구가 평양에 갑니다.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역사 중에 한 페이지니까. 영화 건국전쟁 보셨으니까 아마 그 내용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찾은 촬영 자료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아주 광복절 논란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북한에서 1948년 4월 19일, 4월 20일 있었던 그 남북연석회의, 그러니까 김구가 평양으로 올라와서 김일성과 회담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남북에, 그러니까 선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합법적 선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평양에서 회의를 했죠. 집회를 했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이에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그 결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통일전선 문화탑, 정확한 명칭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 역사를 48년 4월 19일 날 평양으로 왔던 김구의 행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몰랐어요, 제가. 통일전선 무슨 탑 이렇게 적혀 있는 탑인데, 사진으로 제가 찾았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뒷면에 김구서부터 시작해갖고 김규식, 그러니까 그 남북연석회에 참가했던 대표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은,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그곳에 갔는지.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1948년도 이들의 행적을 굉장히 비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탑으로 만들어서 김구의 이름 주자까지 새기고 김규식 이름 석자 새기고 하면서 세계는 기념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몰랐던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결국에는 사실의 힘입니다. 사실의 힘. 두루뭉실하게 그냥 북한은 이상한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잘못된 모순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승만 대통령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는 좌익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살인마, 뭐 심지어는 플레이보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워싱턴에 하와이의 깽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자, 그런 것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게 아니야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업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문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같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건국전쟁은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실의 힘,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대중문화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여기 사진이 미국 사진이에요. 이제 이런 소식들은 한국에서는 잘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서 갖고 왔습니다. 미국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뉴저지 상황이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새롭게 목사님과도 얘기 나눴는데 이 사진이 되게 중요한 사진이에요. 이번 미주 지역에서 뭐 캘리포니아 할 것 없이 뭐 시애틀, 서부의 시애틀, 뭐 시카고, 동부로 가서 뭐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하여튼 뭐 미국의 한 15개 도시인가 한 20여 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많은 곳에서 영화 상영을 했는데 이번에 영화 건국전쟁이 이 사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처럼 보이세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의 3, 4학년 학생들입니다. 얘네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태어난 것도 미국이고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인들이죠. 그냥 말 그대로 미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웨스트 포인트의 한국인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소문이 나갖고 계속해서 그 상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영화 건국전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내가 오래간만에 극장 가서 막 눈물도 흘리고 오래간만에 극장 가갖고 내가 기립박수를 쳐보고 내가 오래간만에 극장 가서 아니 난생 처음으로 극장 가서 애국가를 불러봤어. 이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여기 세관교에서도 애국가 불러보신 분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없으세요? 있죠? 예. 네. 오늘 세관교 분들 굉장히 이렇게 정숙하시네요. 예. 영화 건국전쟁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영화 끝난 다음에 막 기립박수 치고 이렇게 일어나셔갖고 같이 애국가 부르고 지금 얘네들이 애국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국가도 잘 모르는 애들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미국에 있는 교민들로부터 받았는데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 얘네들이 앞으로 미군을 이끌어 나갈 핵심적인 리더들이에요. 장교들이에요, 장교들. 이런 아이들의 머릿속에 건국전쟁이 대한민국에는 자유와 반공의 기초로서의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러한 자유와 반공을 지켜냈던, 가치를 지켜냈던 이승만이라는 존재 덕분에 한반도가 그 거대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구나. 자기 국가보다도 자기 뿌리에 대한 정체성과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느낀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 컸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 군대에 곳곳에, 미 국무부에 곳곳에 배치가 돼서 분명 한미동맹이라는 가치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국전쟁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한 장의 사진이지만 이 한 장의 사진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이런 아이들이 미국 곳곳에서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말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니까,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니까 그냥 나도 그냥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의 젊은 애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야,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이유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보다도 안락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LA 쪽으로 넘어가서는요, 이렇게 현판을 들고서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글씨를 이렇게 나무에다 새긴 건데, 현판을 이렇게 막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래된 현판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분은 군인이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정복을 아주 그냥 제대로 차려입고 훈장까지 달고 제대로 같은 영화를 보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사실은. 조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이 사진은 하와이입니다. 저기 적혀 있죠? 하와이 상영회라고. 하와이는 그 다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뭐 미국 전체가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 일본계도 섞여 있고 뭐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 젊은 여성들도 좀 많이 봤고 이제 그랬는데 하와이에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재미났다기보다도 참 여러분들과 같이 잊지 말아야 돼. 이 영화를 하와이에서 한 일주일인가요? 제가 한 5일인가 일주일인가 했어요. 거의 끝날 때쯤에서 저한테 갑자기 하와이에서 카카오톡 전화로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화 상영이 불가능해졌다. 극장에서 사람들이 다 지금 뛰쳐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갖고 이제 긴급하게 막 하와이에 전화 걸고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한 끝부분쯤 해갖고 한 20-30분을 남겨놨다 그러더라고요. 영화관의 메인 전원을 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이 극장에 여기도 아마 그 메인 전원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내리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전원이 나가겠죠. 극장에서 영화가 한창 정상적으로 잘 상영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메인 전원을 내려버렸다. 그것이 하와이 호놀룰루 경찰국의 답변이었습니다. 내린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손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누가 내렸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더라고요. 이거는요 명백한 범죄예요. 그죠? 자, 제가 증거 없어서 누가 했다고 참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거 누가 했을까요? 예?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막 칭송하는 사람이 가서 내렸을까요? 아니면 정반대의 인물이 가서 이거 내렸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 1948년도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상황,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대중문화 전선에 앞에서 싸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총칼만 안 들었지 하루하루가 전쟁터예요. 정말로. 아니 극장에서 그 수백 명이 있는 극장에 전원을 내려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갑자기 전원이 다 날아가니까 비상벨이 울리고, 왜냐하면 이 안전 때문에, 소방 안전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고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라 합니까, 벨소리 있죠, 비상벨 소리, 그거 듣고선 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다 저희들이 찍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감히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이 대한민국 역사의 한복판에서 바로 잡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좌익들이 하는 짓입니다. 조금 정신이 번쩍 뜨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모르시잖아요. 어디서 뉴스가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전쟁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가 확산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일은 쉽게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김일성이 아이도 16년 동안 영화 들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이 건국전쟁이 2월 1일 날 처음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4월쯤 되니까 이제 다 막을 내렸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극장에서 이제 끝났구나. 그때 사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노무현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185만 명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노무현 밑에 있을 수 있나 해갖고 제가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117만 명에서 노무현의 영화보다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쉽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지금 이제. 극장 다 내렸으니까 끝났지 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 아직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단 한 곳의 극장에서. 제가 이게 창원에 계신 분들이니까 좀 거리감이 있어서 잘 못 느낄 텐데, 이 강남 시티 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 강남 한복판에 강남 시티 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상영되고 있어요. 이 에피소드가 참 재미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도 4월쯤 되니까 모든 극장들이 이제 막을 내린 거예요. 이제 영화가 없어요. 영화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끝났구나. 안타깝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스마트폰에는요, 제가 이제 영화를 배급하는 사람이잖아요. 문자 메시지가 매일 아침 와요. 그게 뭐냐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오는 메시지예요. 제가 이제 배급사 대표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배급사 대표한테만 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진이 통합 전산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저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시잖아요. 돈을 내고. 그러면 그게 바로 그날 데이터가 잡혀요. 그래서 영진이 통합 전산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날 영화를 몇 명이 봤다. 이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건국전쟁이 막 피치를 오를 때는요, 하루에 9만 3천까지 올라갔어요. 하루에. 그 메시지에 9만 3천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 메시지에, 핸드폰 메시지에, 통합전산망 메시지에 계속해서 문자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너무 귀여워요. 어떨 때는 뭐 3명, 1명일 때도 있었어요. 1명일 때도.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말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영화는 끝났는데 왜 내 핸드폰에는 지금 뭐 1명, 2명, 3명,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너무 궁금해갖고 제가 사람을 풀었어요. 사람을 풀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끼는 좀 있는데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막 이제 수소문을 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극장에서 막을 내렸는데 강남시티 극장이라는 곳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거야.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영화를 보고 1명, 2명, 3명 이렇게 영화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영화 티켓을 산 그 데이터가 다음날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영화 전문 기자들 뭐 이런 영화 전문 제작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강남시티 극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고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널리스트의 삶을 한 30년 살다 보니까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곳에 이제 그 어르신이, 극장주 어르신이 건국전쟁을 너무 감동적으로 보신 거야. 그래갖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건국전쟁을 내리지 말아라. 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은 어르신이고 이제 운영은 이제 아드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극장에. 그 영화 그 극장 때문에 건국전쟁이.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가는 곳마다 강남시티 극장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창원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실 일은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건국전쟁, 오늘 주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건국전쟁이 물고 한국 사회의 변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거기서 갔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이지. 서울의 지하철 2호선 11번 출구에서 100m 거리예요. 100m 거리. 여러분 강남역에 가게 월세가 어느 정도 날까요? 예? 극장이에요. 더더군다나 이게 조그만 무슨 뭐 주얼리샵이 아니라.
120명이 넘게 들어가는 그 극장이 2개가 있는 그곳에서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뭐 지금 뭐가 인기인지 모르겠지만 돈 되는 영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 시기마다. 아니 그걸 갖다가 올려놓는 게 돈이 되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반대급부로 이 건국전쟁을 상영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어르신은 이게 손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논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돈보다도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건국전쟁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번영을 누리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대의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수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건국전쟁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네. 경직된 마음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얘기할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 건국전쟁 동지회 분들이 계신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셔서 건국전쟁 영화도 홍보해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김동현 감독이 또 영화 괜찮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다음 작품도 좀 도와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모이신 그냥 뭐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지회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만 넘었을 때 사진입니다. 기념사진. 네, 감사하죠, 늘. 네. 아마 이거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도 이제 동지회 분들도 보실 텐데, 동지회 여러분들 진심으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아마 국민의힘 여성분들이었던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그 시기에 하여튼 굉장히 제가 지난 2월서부터 그때 영화가 개봉될 때 제일 행복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금일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가게로 치면 물건 재료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못 팝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그 협성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사회공헌상도 주셔갖고 감사히 받았고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세요? 신영균, 그 빨간 마우라 배우이신 신영균, 원로 배우 신영균 선생님입니다. 이분도 영화 너무 재밌게 보셨다 그러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막 정신없을 때, 그때 막 한참 피치 흐를 때는 전화가 진짜 막 문자 포함해갖고 진짜 수백 통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서 김동현 감독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탁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신영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영화 너 너무 잘 봤어. 영화 너무 잘 만들었더라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후배 같은 또 동종업계 또 영화계 후배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전화 조금만 있어봐. 그 다음에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그 산파 역할을 하셨던,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또 영화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장호 감독도 영화 받으시고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로분들이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같이 가셨나 봐요, 영화관에. 그래서 끝나고 나갖고 너무 이제 감동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커피 한잔 하다가 어떻게 김동현 감독 전화번호를 찾아갖고 격려해 주신다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이게 쭉 돌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왔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받기 전에 당신도 좀 받아봐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받기 싫어요 막 그러면서 여자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할 텐데 막 그래서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실 거예요. 저 고은아예요. 그러더라고요. 고은아 아시죠? 예.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구나.
하여튼 그래서 그런 좋은 또 즐거운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요. 또 이제 저기 문화부 유인천 장관, 통일부 장관. 그래서 한때는 제가 장관들하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독대하면서 영화 이야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행복한 추억이죠. 예.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개의 건국전쟁이 상영될 때 여러 개의 사진이 있는데 제일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게 그 파주에 있는 운정교회에서 제가 강연했을 텐데 이게 왜 저한테 뿌듯했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꿈꾸는 여러 가지 꿈과 희망과 그리고 우리가 보듬고 지켜야 될 가치들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로 끝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다 그랬는데 우리만 누릴 거 다 누리고 여기서 단절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모든 가치들이 후대들에게, 어린 세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건국전쟁도 그렇고 영화 김일성의 아이도 그렇고 이런 역사에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 진실을 담은 것들이 가능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것이에요. 갔더니 애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영화를 너무 감동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1,000원, 2,000원씩 모아갖고서는 저한테 꼬깃꼬깃 모은 돈을 갖다가 저한테 감독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후원금이다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 돈이 맥스가 얼마가 되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어떤 돈보다도 제가 받은 후원금보다도 너무나 감사했고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지 이 사진 보면은 좀 마음이 뿌듯해지고 또 진짜 영화 만들기 잘했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아이들도 알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교육 자료를 통해서 길을 밝혀주면 우리 아이들이 진심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구나. 그 확신을 준 그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파주 운정교회 학생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건 뭐 재미난 얘기 좀 하려고 지금 계속 하는데 영화 건국전쟁이 이제 막 들불처럼 일어날 때 이제 여기 젊은 사람들이 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같은 거 해갖고 막 약간 패러디하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유행처럼.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족 간에도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 이념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건국전쟁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 뭐 이런 건국 이런 얘기는 하지도 못한 거예요. 집안에서 어떤 여성분께서. 근데 그런 가정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근데 이제 건국전쟁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남편, 자기 딸, 아들에게 이제 막 건국전쟁을 권하면서 그 변화, 영화를 본 다음에 그 변화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 번 현장에서 목격했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직접 확인했지만 영화 건국전쟁을 본 사람과 영화 건국전쟁을 보지 않고 아는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특히 좌익적인 어떤 좌파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화를 본 것과 건국전쟁을 본 것과 영화를 보지 않은 것이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심지어는 어떤 그 여성분께서, 중년 여성분께서 집안에서 맨날 딸하고 싸웠대요. 자기 딸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냥 자기 딸하고 좀 편하게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냥 정치적인 이슈만 나오면은 맨날 그런 좌파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냥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대화도 사라지고 그 아마 우리 가정의 일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어머님이 건국전쟁을 보시고서는 확신이 든 거야. 이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딸을 어쨌든 극장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아니 자기 딸한테 건국전쟁 보라 그러면 딸이
보겠어요? 무슨 얘기냐, 무슨 영화냐고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 영화다 그러면 아마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님이, 이 여성분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영화를 우리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갖고 고민하다가 하나 꾀를 냈대요. 그래갖고 어느 날 딸한테 티켓을 사갖고 우리 극장에 가서 영화를 같이 오래간만에 엄마랑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 하나 보자 했더니 딸이 예상대로 무슨 영화인데 그냥 전쟁 영화래. 그래서 이제 그냥 전쟁 영화래.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뭐, 맞는 얘기잖아요. 제목에도 전쟁이 들어가는데 전쟁 영화래.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니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승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딸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 2, 3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애가 영화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좌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가. 그러더니 그 영화를 다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가정의 평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해갖고.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딸이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라는 이런 이미지들이 막 유행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OTT라 그러죠. 뭐 KT나 SK 이런 데서 건국전쟁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합니다. 좌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집안에서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갖다 찾고 싶은 분들은 그냥 조용히 그 여성분처럼 자식들에게 전쟁 영화, 재미난 전쟁 영화 한 편 나갔대 하면서 슬쩍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3분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그 영화에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이 사진은 먼저 이 사진보다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영화 건국전쟁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영화 건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1954년 8월 2일 미국의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바로 옆에 있는 캐년 오브 히어로즈, 그러니까 영웅의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하면. 그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영화 기억나시죠? 영화에서 보신 거. 저 사실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저 정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기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월스트리트,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곳에 바로 옆골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미국에서 지도를 놓고 봐도 가운데예요. 거의 약간 미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렇게 엄청난 사진인데 이거 찾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동영상을 찾는데 이게 43초거든요. 전체 분량이. 미국의 나라라고 하는 국가기록문서보관청에서 이걸 발굴했는데 이 자료 43초짜리 기록 필름을 찾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에피소드를. 이게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제가 지금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글로 쓰고 싶고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 같은 데나 강연 때 말씀드리는데 사연이 그래요. 좀 아까 보셨던 동영상 있죠? 저 사진이 제가 영화를 만들 때 2022년도 일입니다. 우연히 저 사진을 찾았어요. 저걸 보고서 와,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네. 저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왜냐하면 벌써 이 웅장함이 느껴지잖아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옆에 수많은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있는 게 저거를 찾았을 때가 2022년도예요. 2022년도 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순간 굉장히 큰 사건이구나. 이게 몰랐어요. 저런 카프레이드가 있었는지 미국에서.
이 사진을 처음 찾아놔서 너무 놀랍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전 당연히 이게 동영상이 있을 줄 알았어요. 기록 필름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고 저 정도의 큰 행사인데 저게요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은 저게 아무나 저렇게 행진하는 퍼레이드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 행사가 그러니까 캐년 오브 히어로즈라는 행사인데, 이벤트인데,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장군의 입장에서 저기서 퍼레이드를 했고요. 일본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더가 퇴역을 하면서 저곳에서 마지막 퇴역 기념 퍼레이드를 한 곳이 저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역사에서도 정말 메가더나 아이젠하워급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사람들, 뭐 처칠, 외국으로 치면 이런 사람들이 저기서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행사인 거예요. 저게 자꾸 당연히 동영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동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동영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 동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를 뭐 10년, 20년 했던 분들을 찾아가갖고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의 기록 필름이 어딨냐? 기록 필름을 좀 내놔라. 전 당연히 그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 10명을 찾아갔는데 어쩌면 말이 똑같아요. 나도 저 기록 사진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록 필름은 본 적이 없어. 기록 필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 말 자체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진은 본 적이 있는데 왜 기록 필름은 존재하지 않지? 저렇게 어마어마한 퍼레이드가 있는데 어떻게 기록 필름이 존재할 수가 없지, 대한민국 땅에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저 자료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는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기록 필름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찾아낼 방법이 없었는데, 저 기록 필름은 누군가가 잘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걸 이렇게 확신해? 자,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죠? 그쵸? 당연히 있어야 될 기록 필름인데 너무나 멋진 장면이고, 저 기록 필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우리의 온갖 비난과 왜곡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핵폭탄급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기록 필름이에요. 여러분, 저 이벤트가 언제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말이 꼬리네요. 제가 한 번 더 하네. 괜찮습니다. 예. 정말 괜찮아요. 예. 농담을 한 거니까. 제가 말이 꼬여갖고. 저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4년 8월 2일 날 미국의 맨하탄에서 있었어요. 뉴욕의 맨하탄에서.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1954년이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고 뭐 저런 행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이제 우리가 그 정도 받을 만하지. 그쵸,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1954년 말씀하신 것처럼 1953년도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모든 게 파괴된 땅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게 초토화 됐어요. 먹을 것도 없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미국에서 원조에 의해서 간신히 줄인 배를 채울 때가 1954년이에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었던 때입니다.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아프리카 소말리아하고 1인당 GDP가 비슷하더라고요. 자료 찾아보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만큼
보잘것없었던 때가 바로 1954년이에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그것도 가장 중심인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바로 옆에 영웅의 거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웅들만이 올 수 있는 그 거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진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디테일에 강해야 됩니다. 디테일에 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1954년 모든 게 초토화되고 가난한 나라고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을 저런 엄청난 열광적인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이 모였대요. 그날. 저게 무슨 동원했겠어요? 자발적으로 나온 거지.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이벤트에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자료를 여러 곳에서 찾아낸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대에, 그러니까 1954년 그 시대에 지구상에서 이승만보다도 자유와 반공의 기치를 명확하게 내고 있고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싸워 이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긴 인물이 없어요. 저 정도급의 인물이. 그건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압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소련과 미국이 연합군이었잖아요. 이것이 한국전쟁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이 자료를 찾아보면 건국전쟁 2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번에 확신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정신 못 차렸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냥 조금 심하게 과장돼서 말한다면 여러분 같이 상상을 해보자고요. 공산주의를 큰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머릿속으로 같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동아시아의 그림을. 그 큰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 시베리아를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그 엄청난 거대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머리 위에는 또 북한이 있죠. 자, 거기에 한반도에 아주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작은 나라,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별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 이 땅은 자연스럽게 적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반도는 그냥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정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미국의 정책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픔과 갈등과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이 땅에서. 소련에서 데모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북에서는요, 비슷한 시기에 48년도에 스탈린의 사진을 들고 영정이 아니라 스탈린의 사진을 들고서는 거리를 행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시위를 하거나 뭐 할 때. 대한민국 땅에서, 남한 땅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당시 남한이죠. 48년도에. 남한 땅에서 트루만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이거는 많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1948년도. 저는 지금 48년을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48년을 집중적으로 스터디하고 있는데. 자,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만큼 이 역사적 자료는 중요했고 또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 필름이 대한민국에 있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마지막 질문. 당신은 그럼 어떻게 알고 있어 이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다 다운을 받았어요. 이 시기에 벌어졌던 모든 자료들을, 온갖 것들을 다 찾은 거예요, 제가. 이 영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이 장면에서 원래 원본 필름 43초에 첫 번째 장면이 뭔지 아세요? 맨 앞에? 아마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 맨하탄 거리에 기수단이 등장을 해요. 기수단. 미국의 52개 주의 깃발을 든, 그 다음에 성조기를 든 기수단이 맨 앞에 등장해요. 두 번째로 기수단을 따라서 뉴욕 경찰이 정복을 입고, 경찰 제복을 입고 행진을 합니다. 똑같이 에스코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차 안에서 이렇게 막 손을 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쭉 막 빌딩에서 막 이렇게 옷에 꽃가루가 날리고 막 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순서예요. 순서. 이게 자료를 찾았는데 어떤 한 장면에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좀 오래 했어요. 한 30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상한 때는 어떤 논리적 회로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찾아보면은 진짜 무슨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자료를 막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어떤 한 특정한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운을 받아갖고 한 프레임씩 돌려봤어요. 한 프레임씩. 옛날 영화는요, 1초에 24장의 이 사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션 픽처스라는 말이에요, 영화가. 그러니까 사진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는 1초에 24장의 사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얘기를 이해 못하시기 때문에. 자, 1초에 24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럼 순서대로 쫙 가보자고요. 제가 그래서 그 한 프레임을 넘겨 한 장 한 장씩 이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의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기수단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뉴욕 경찰이 제복을 입고 에스코트를 하면서 등장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료에는 그 다음에 이상한 건물로 건너뛰더라고요. 퍼레이드가 없어진 거예요. 네? 기수단이 등장하고 뉴욕 경찰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원본 필름이 여러분들 직접 보신 것처럼 그 이승만 대통령 부분이 없고 갑자기 다른 건물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일성의 아이들도 그렇고 건국전쟁도 그렇고 제가 이 영화를 물론 만들었지만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니까 또 이런 말씀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근데 살면서 참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영화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요즘은 이제 많이 깨달아요. 김일성의 아이들도 그렇고 건국전쟁도 그렇고 저는 확신하는 게 저는 이 영화가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프레임씩 건너 지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장 한 장씩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담겨있는 사진 한 장이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 가위질을 했겠죠. 그런데 그 가위를 든 사람의 손이 떨렸는지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한 프레임에. 아니 잘라버릴 거면 그냥 깨끗하게 잘라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역사에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아니 어떻게 한 프레임이 남아있어요. 한 프레임이.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있는 한 프레임이, 한 장이 붙어있는 겁니다. 정말 그걸 발견하고 나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걸 가위를 든 사람이 이걸 자를 때 이 가위를 든 사람의 손이 떨렸나? 그래서 원래는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얼굴 있는 데까지 근데 이 손이 떨려갖고 중풍 들린 사람처럼 잘못 달려갖고 한 프레임은 남겼나? 사실 그것도 또 말이 안 돼요.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이 사라지지만 언젠가 대한민국 땅에서 누군가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을 갖다 찾고자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기록의 진실을 갖다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프레임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영화들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진짜로. 김일성의 아이들 제가 시간이 좀 허락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작이 안 될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면을 이번에 찾았고요. 한번 보시죠. 네. 원래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네. 앞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 부분에서 한 프레임만 살아있었던 겁니다. 누가 잘랐는지 언제 잘랐는지 왜 잘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그것도 또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겠죠. 이 자료를 찾고 나서 현장에서 이 자료를 찾는데 한 6개월 넘게 정말 고생을 해준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미국 교민들부터 시작해갖고 그곳에서 다들 정말 이렇게 움켜부여잡고 울고 막 그랬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자료를 찾는 게 그만큼 소중했던 자료고요. 다시 봐도 정말 영화 건국전쟁에서 정말 백미 중에 백미가 아닌가. 이 자료를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치롭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안타깝게도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우파가 정신을 못 차린 게 뭐 이런 얘기 뭐 했을 때 좀 저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 저를 그렇게 제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픈지 막 그렇게 헐뜯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 자료도 뭐 제가 찾은 게 처음이 아니라고 정말 참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진짜. 그런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고 제발 역사의 진실 앞에 그 진실의 목소리 앞에 좀 겸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대한민국의 우파의 발전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거짓 행동들은 중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한심한데.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여성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화 한창 저거 할 때 극장 앞에 서갖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랬는데 20대, 30대 여성들이 휴지 이렇게 해갖고 눈물을 막 이렇게 훔치면서 나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슬프세요? 그랬더니 슬프서라기보다도 죄송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서. 20대, 30대 여성들.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의 눈에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대요. 왜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훌륭한 분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음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었고 우리가 누리는 안락과 행복이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이런 분을 무슨 살인자니 독재자니 무슨 뭐 온갖 나쁜 걸로 다 교육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너무 죄송하다. 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저한테는 참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건국전쟁 2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전쟁 2는 내년 지금 목표가 8월쯤 뭐 약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변적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 영화 하나 나왔는데 요즘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어설프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의 진실의 목소리를 간절히 찾고자 열망하는 분들한테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요즘은 쉽게 말을 못하겠어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감독인 제가 이제는 좀 관객들과 같이 공유할 만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는 미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4.3 얘기를 할 겁니다. 48년도 얘기, 물론 다른 얘기도 같이 들어가요. 그것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4.3은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말 지금처럼 이런 반일, 감정적인 반일과 항일, 이런 것들로 인해 도배가 돼갖고 대한민국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실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요즘은 책도 안 읽어요, 사람들이. 대중문화가, 특히 영화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영화가 이슈가 되고 영화가 이렇게 성공해야지 한국 사회의 변화의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도 이 작업에 매번 열심히 지금 땀 흘리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8월 10일 광복절 논란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독립이라는 하나의 기관차와 건국이라는 기관차, 독립이라는 커다란 바퀴와 건국이라는 두 큰 바퀴로 같이 움직인 거예요. 이 두 개의 큰 바퀴가 존재하지 않고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유감스러운 거는 뭐냐,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특히 영화는 그냥 온통 전부 반일, 항일, 독립 얘기만 해요.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갖고 그 독립은요,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독립은요, 우리 손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얻었습니까, 독립을?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다. 내일 해방이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뭐 독립군들이 뭐 어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상해 임시정부가 뭐 건국이다 하는 거 결사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건국전쟁 2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라고 하는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가치들,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반공주의자라서 그런지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가 민족주의자들보다 더 많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으로 인정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정말 정체성의 혼란을 갖다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공산주의와 합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와 합작을 원하세요? 저는 싫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뭐 독립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독립과 건국이라는 두 개의 큰 바퀴를 움직인 게 오늘날까지 이어온 게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독립만 얘기해요? 그것도 거짓말로. 자, 반면에 건국은 어땠습니까? 건국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지켜내고 완성시켜낸 게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야 돼요. 독립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독립보다도 더 가치로운 것이 저는 건국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대중문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나 책이나 건국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게 있나요? 솔직히 말해갖고 건국을 소재로 해갖고 제대로 된 영화는 건국전쟁이 최초예요.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잘못된 관행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김일성의 애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이거 참 안타깝게도 극장에서 3천 몇 명밖에 안 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제 영화라서가 아니라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친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북한에 의해서 종북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 북한의 김일성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역사적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서 증명하는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강남시티 극장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주변에 그냥 소문만 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올바른 그 어르신의 말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건국전쟁 내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어르신의 말처럼 진짜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문화에 있어서의 사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건국전쟁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뭐 많이 뒤쳐져 있지만 한 67만 명 정도 지금 뒤쳐져 있더라고요. 노무현 영화에 비해서. 뭐 한 10년 후에, 안 되면 뭐 15년 후에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가 노무현보다도 위에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올 타임은 됐어요, 그때가.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구조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영화 건국전쟁으로 좀 돈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영상 인력을 배출하는, 영상 인재를 배출하고 육성하는 곳입니다. 이거 왜 하냐? 여러분,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대중문화가 작용화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곳, 학교, 영화 아카데미, 영화문화센터 99%가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멀쩡한 애들도 들어가갖고 불길 울리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애들도 멀쩡한 애들이 그런 데 가갖고서는 무슨 뭐 요즘 맨날 얘기하는 트레스 잔다가 어떻고 그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올바른 역사관에 기초한 영상 인력들을 만들고 발굴하고 배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우파의 제2의 봉준호와 제2의 박찬욱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중문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게 이거구나. 애들을 만드는 거구나. 애들을 만들 수 있는, 자꾸 애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젊은 사람들을 육성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 교육 현장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런 교육 사업이 정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리버티 국제영화제라고 영화제를 계속해서 한 4년 동안 운영했어요. 여기 지금 홀리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또 많이 또 도와주시고 계신데 그분들 덕분에 이제 그냥 적자만 안 나오면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영화제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고, 내가 굳이 이런 좌익 영화제들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이제 올해 벌써 4번째예요. 4회 꽤 잘했죠, 그동안. 예? 그 정도까지는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제를 만들면서 가진 꿈이 이제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로 사람들을 직접 교육하고 그것에서 철학과 역사와 또 뭐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쓴 법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법, 촬영하는 법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사실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건국전쟁이.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이곳이 지금 서초동 한복판이에요. 서초역 한복판에. 사랑의 교회 건너편입니다. 그곳에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사랑의 교회 건너편 보시면은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라고 간판도 보이실 거예요.
지나가다 그 보면 아, 김동현 감독이 저기서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또 뭐 사실 언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솔직히. 그런데 어쨌든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지금처럼 완벽하게 작용화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균형을 찾고 그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로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번영된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강의를 듣고 또 김동현 감독님께 직접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간사님 마이크 손을 좀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마이크 안 나올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김일성의 아이들도 참 은혜 있게 잘 봤고 우리 건국전쟁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잘 봤습니다. 아까 우리 또 사진에서 이렇게 띄워졌을 때 그 미 국회의사당인가요? 아니고 그리고 또 미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근데 그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중에서 우리 그 한국계 학생들만 모은 것인지 아니면 그 육군사관학교의 전체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 동양인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 한국계 학생들이 온 겁니다. 그죠, 한국계 학생들이 온 거죠. 예. 수적으로는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더 많겠죠. 예. 그래서 그 전체 중에서 우리 한국계 학생들이 그렇죠. 참여한 거죠. 네. 본인들이 이제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보고 이거 좋다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해갖고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2, 3회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성환입니다. 아까 그 4.3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의의가 어떻게 되시는지 4.3 사건을 영화로 다루는 것에 감독님의 그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죠.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를 했죠.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선거의 결과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갖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워낙 많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올바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표현도 쓰기 쉽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의회를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한 이후에 4월 11일 날 저한테 전화가 제주도에서 왔어요. 무슨 전화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4.3을 좀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 큰일 났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분들께서, 그동안 저하고 연락했던 분들께서 이제 저렇게 완전히 의회가 독재화됐는데 법안을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제주 4.3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5.18에 이어서 제주 4.3 사건도 영원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저한테 아주 그냥 애절한 목소리로 제주도의 멤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좀 했었고. 근데 이 전화가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뭐 5.18 다 아시잖아요. 5.18 특별법으로 인해 갖고 아무 얘기도 공식적으로 못하죠, 그죠? 세상에 역사를
학술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토론되고 학술의 영역에서 증거와 새로 발견되는 자료에 의해서 끊임없이 보강되어야 되는 역사를 국가 공권력이 재갈을 물리는 경우는 전형적인 독재 국가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5.18을 권력자의 입맛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바꿔낸다기보다도 어쨌든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조율해낼 수 있는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5.18과 더불어서 지금 4.3도 똑같은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제 그 제주도에서 전화 주신 분들의 목소리가 뭐냐, 시간이 급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5.18과 제4.3 특별법이 똑같이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5.18은 처벌조항까지 지금 있죠. 그래서 아무도 못하죠. 심지어 누구 감옥에 가 있죠, 어떤 분들은. 4.3은 아직까지는 처벌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곧 5.18처럼 구체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4.3 사건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제 나름대로 스케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상도 바뀌고 또 제주도에서 그런 분들의 강곡한 호소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한두 분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진실성을 찾아간다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다만 좀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사실관계를 통해서 올바로 바로잡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비난과 왜곡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건국전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영화의 중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건국전쟁 2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맞서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에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3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 구체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찾아놓고 보니까, 이 싸움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건국전쟁 2도 내년쯤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아마 8월 지금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건국전쟁 2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어떻게 얼마나 소중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두 번 다시 저렇게 쓸데없는 사람들이 무슨 건국을 이렇게 폄훼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건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거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올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을 품고 그런 목표 의식 아래 부지런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창원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창원 세관교회 박인영 장로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황은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창원에서 이 이승만 포럼을 창원 세관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황은선 목사님의 그 형님이 황중선 장군인데 정광훈 목사님 그 강화문 집회에서 보시면 항상 그 오른편에서 그 토크쇼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월스트리트에서의 그 이승만 대통령의 프레이드를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네요. 그때 영화 볼 때도 정말 그때 감동적이었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60대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고 그렇게
뭐 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60대 중후반부터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40, 50대 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가 그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2003년에 검사를 뽑을 때에 10명이 한 조가 돼서 뽑는데 그 한 명이 이 학생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학생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10명한테 다 물어보니까, 국가관을 물어보니까 8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40대가 되었을 건데 판검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경화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 진출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사법부가 많이 자경화되어 있다. 이것을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8명이나 그렇게 답을 하는 거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감독님 강의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감독님께서 왜 이런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꽂혔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글쎄요, 굉장히 참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그 차원 높은 질문을 해주셔갖고 제가 왜 영화를 만들까요? 일단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진심이에요. 뭐 거창한 꿈이 있거나 그런 게 없고요. 오늘도 제가 여기 창원에 내려오면서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별로 차도 안 막히고 신선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무더웠던 그 열기도 조금 약간 식어있는 것 같고, 창원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조금 위쪽이라서 그런지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아침에 정말 깨끗한 거리를 쭉 지켜보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고 사람들이 밝게 웃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저는 이제 여행을 원래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또 다큐멘터리도 하다 보니까 여행을 또 많이 가요. 예전에 한 15년, 12년 이쯤 되는 외국에 나가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즐겁고. 근데 이게 언제서부턴가 한국에 들어오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참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비록 정치적으로는 낙후되어 있고 수준이 낮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열심히 살고 있고, 그로 인해 갖고 경제적 변형을 진짜 이뤄냈구나. 그리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디지털 시대의 첨단의 기술들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차피 우리는 모두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래도 민족은 무궁해야죠. 대한민국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단순한 논리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 이 안락함을 후대들에게 올바로 전달해줘야 된다. 제 자식 세대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로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명 같은 것이다. 저는 영화로 그걸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덧붙여서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가 잘 사는 것이, 특히 좌익들이 그런 얘기해요. 박정희를 공격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야, 무슨 박정희가 뭘 잘했다 그래? 국민들이 열심히 땀 흘렸어야 하는 거지.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 공동체가, 한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렇죠, 물론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다 게을러 갖고서는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제가 여행하고 다녔지만 나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냥 대충 살래 이렇게 사는 국민들 없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벌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하고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이라는 곳, 이 지구라는 곳은. 근데 어떻게 어떤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있을까요? 건국전쟁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지만 지구 위의 위성에서 밤에 찍은 한반도를 보면 어떤 남쪽은 정말 휘황찬란한 궁전 같은 그런 휘황찬란한 발전된 나라인데 한쪽은 암흑 같은 나라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까? 요즘 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갖고 미국의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그 스마트폰에다가 사진 한 장을 갖고 다니는데요. 얼마 전까지 제가 그거 직접 들었어요. 미국 사람한테. 미국 들어가서 그 무슨 사진을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한반도의 사진을 갖고 다닌대요. 야간 위성 사진. 지금 말씀드린 건 남쪽은 막 휘황찬란하게 발전하고 북쪽은 완전히 암흑천지로 미개한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거 왜 갖고 다니냐? 옛날에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우월한지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말이 길었대요. 요즘은 말이 길 필요가 없답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고 이 사진이 모든 걸 얘기하고 있다. 이거 봐라. 체제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 체제가 뭡니까? 남과 북에 이렇게 극명한 체제를 갈라오는 거. 저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려갖고 국민들이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리더를 선택하느냐가 남과 북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남한은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선택한 겁니다. 이 차이가 70년, 거의 70년 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를,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라는 작업, 대중문화의 작업은 바로 올바른 국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인물이, 누가 우리의 공동체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식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번영된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인물인가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들면서 16년 동안 동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뭐가 어떻게 될지,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정말 안개 낀 것 같은 것을 맨날 다니는 것이었지만 그 신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아이들을 16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마찬가지로 건국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 처음에 만든다 그랬을 때 2021년도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산에서 유엔 공원인가요? 거기서 김일성의 아이들 시사회를 하면서 저한테 강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제가 잊지 못하냐? 제가 최초로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트레일러를 만들었어요. 예고편을. 왜냐하면 공개적인 강연이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하와이로 간 대통령인가 그랬을 거예요. 건국전쟁이라는 개념을 찾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해갖고 2020년도, 지금 2022년도인가 하여튼 처음으로 어쨌든 그걸 이제 딱 세상에 공개하는,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죠. 왜냐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우리 사회에, 그리고 내가 지금 판단한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같은 편 같으니까 많은 분들, 김일성의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또 인정하시는 분들이면 딱 같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트레일러도 열심히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딱 만들었는데, 제 바통을 이어갖고 어떤 분이,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이, 다음 연사로 나온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덕원 감독님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소용없다.
대한민국에는 괴벨스가 와도 이승만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이면은 자신 있게 야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신이 틀렸어.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 내가 이거 하는 게 잘하는 걸까? 그리고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까? 별의별 복잡한 생각들이 많은 상황인데 처음으로 세상에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를 한번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국전쟁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근데 누군가가 괴벨스가 와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국민적 생각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때부터 솔직히 말해갖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 제 말이 맞았죠? 제가 왜 자꾸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사람이 좌익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우파예요. 그리고 버젓이 얼마 전에는 글도 썼더라고요. 우파들 정신 차리라고. 갈 길이 너무 멀습니다, 대한민국은. 네. 저는 큰 욕심이 없기 때문에 뭐 별 두려운 것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저는 제가 덕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서게끔 해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40여 년 동안 그 추운 겨울날 눈에 미끄러지시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러 가셨던 어머님의 뒷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데 계속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저는 이게 아까 선생님의 질문 왜 만드냐? 글쎄요,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고, 진실을 찾고자 하는 올바른 목소리들이 아직은 많이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진실의 목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질문에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나 이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다. 나는 꼭 해야 되겠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데까지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저도 들어보러 왔습니다. 창원 신월동에 사는 정호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딱 있습니다. 이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에 사실상 자편향으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이번에 전두환이 해가지고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다 흑기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거는 영화일 뿐이다. 그건 사실하고 달라. 이렇게 인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 말하자면은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의식 상향이 얼마나 될까? 내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쎄요, 영화가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배운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근거 없는 반일과 항의를 부르짖는 이런 영화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이라기보다도 그냥 나름대로 올바른 제 정신적 토양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근데 지금은 그건 명백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편수를 봐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의 경향과 구조예요, 구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과 며칠 전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례는 많이 들 수 있는데
영진이 뉴스레터라고 저는 와요. 저는 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 보는데 기가 막혔어요. 일단 올해 화제작으로 막 미는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딱 정해져 있어요. 광주, 세월호, 그 다음에 반일을 부추기는 영화들. 딱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영화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완벽한 프로파간다가 지금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의 역할은, 대중문화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인데 그걸 어떻게 총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일한 답은 진실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사례를 들게요. 여러분, 범죄자 조국이 지금 조국 조국 개혁 갑자기 관심, 그 사람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당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뭐 있잖아요, 그죠? 조국 뭐요? 맞아요. 범죄자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뭐 지지율이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이게 그냥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대가 조국입니다라는 영화가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영화에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뭐 공개적인 자리라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26억이 제작 후원 펀드로 모였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26억이요. 10,000원, 50,000원, 10만원 모은 돈이 26억이 모여진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아세요? 네? 그 영화에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뭐 공개적인 자리라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26억이 제작 후원 펀드로 모였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26억이요. 10,000원, 50,000원, 10만원 모은 돈이 26억이 모여진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들의 응집력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그것이 거짓에 기초한 진실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지 그 응집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독립영화 감독이 26억을 갖다가 후원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든지 하죠,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단어밖에 지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맨날 얘기하고 있는 세월호 영화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태원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세월호처럼 누군가 처벌받아야 되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탄핵시켜야 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래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대중문화가 굉장히